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 정작 생전에는 단 한 개의 작품, 붉은 포도밭만이 판매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37의 짧은 생애 동안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평생의 친구이자 후원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생 테오도르 반 고흐였습니다.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썼던 수많은 편지 속에는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가 알았던 우울증, 그리고 그가 그린 작품에 대한 생각들이 자세히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날 그의 생애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됐습니다.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그림 150여 점을 수록한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테오야,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의문의 총상. 대체 그 밀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어둠이 완전히 내린 무렵 한 남자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라부 여관으로 들어왔다. 까마귀가 나는 광활한 밀밭에서 총을 맞고 기절해 있다가 정신이 들자 인적없는 시골길을 홀로 간신히 걸어온 참이었다. 3층의 장기 투숙객 빈센트 반 고흐였다. 깜짝 놀란 주인장 라부가 의사를 불렀고 가시아 박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고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급히 오베르로 내려왔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태연하게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괜히 소란을 피웠나. 방문객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월요일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둠이 내리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7월 29일 밤 1시 반 37살의 가난한 네덜란드 화가는 눈을 감았다. 테오는 이튿날 급히 형의 장례식을 치르고 참석해준 형의 지인들에게 형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그림들을 나눠준 다음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미완의 편지를 발견했다. 난 그림에 목숨을 걸고 그 대가로 존재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넌 어째서? 죽을 때 형의 품속에 있던 원망 가득한 편지. 수신인은 동생인 테오 자신이었다. 직장, 즉 화랑을 그만둘 생각이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거래가 어렵다는 테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이미 일주일 전에 왔었다. 동생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진심은 원망과 불안이었던 모양이다. 이제야 뭔가 작품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누군가 내 그림을 사주려고 하는데 화가 공동체의 꿈을 다시 펼치고 싶은데 자꾸만 발작이 재발해서 건강과 정신을 잃어가는 현실이 갑갑했으리라. 게다가 유일한 후원자인 테오마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오자 서운했겠지. 다만 보내지 않을 편지는 없앴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가득한 편지를 형의 유품으로 읽게 하다니 참 얄궂다. 공교롭게도 형을 보내고 6개월 만에 태호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기에 괜시리 속상한 마음이 더 커진다. 고갱과의 2달. 대체 반 고흐는 왜 귀를 잘랐나? 특히나 테오는 2년 전의 그 사건 후에 형을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진짜 광인들과 함께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느껴왔던 터였다. 형이 파리로 가고 싶다고 계속 부탁했지만 못 들은 척했고 그 사이
자신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태어난 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의 부탁이긴 했지만 고갱을 아를로 보낸 것이 테오 자신이었다. 빈센트는 화가 공동체를 꿈꿨다. 예술과 생계 사이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화가들을 위해 동료 화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림값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생활비 전액을 동생에게 지원받는 처지에 대한 변명이었을까. 어쨌든 반고은은 아를의 노란 집을 마련했고 첫 번째 동료로 폴 고갱을 꼽았다. 하지만 이국적인 마르티니크 섬이나 화려한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고갱에게 아를은 매력이 없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테오가 고갱을 설득했던 것이다. 1888년 10월 23일 해뜰 무렵 폴 고갱이 아를역에 내렸다. 그가 드라가르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갱의 자화상을 본 적이 있는 카페 주인 진우가 알아보고 노란 집으로 안내했다. 고갱방을 장식해주고 싶어서 해바라기 그림을 엿새 만에 4점이나 그려가며 반년째 고갱을 기다려온 반고흐는 환호했다. 이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고갱처럼 멋진 동료와 함께 지내며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이야. 그랬는데 정확히 2달이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에 빈센트는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건 불보듯 뻔한 일. 경찰이 노란 집으로 출동했고 고갱은 테오에게 얼른 아를로 오라고 전보를 보내고는 자신은 서둘러 아르를 떠나버렸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사건이었다. 반고흐는 대체 왜 귀를 잘랐을까? 우울증이 심했던 빈센트가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를 보고 분명 나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분노했다고도 하고 테오의 결혼 소식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웠다고도 하고 확실한 건 고갱은 노란 집에 오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아르를 싫어했고 반고흐가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갱은 이 기분 좋은 마을 아를, 우리가 함께 지내는 노란 집, 특히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고흐는 좌절했던 것 같다. 고갱과 함께 만들어 가려던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꿈은 테오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다. 동생에게 후원을 받은 지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대로 그림 한 점 팔지 못한 채 재료비만 쏟아붓는 중이었고 하필이면 몽티셀리처럼 물감을 반죽이라도 해놓은 듯 두텁게 칠하는 채색, 임파스토 기법 때문에 물감 값을 더 보내려고 끊임없이 독촉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었다. 그래서 2달 동안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테오도 이런 상황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 고갱이 그림을 팔아달라며 미술상인 자신에게 따로 쓴 편지에서 형의 열정과는 대조적인 냉소와 비아냥을 읽었다. 그런데 동생 역시 형을 위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홀로 고군분투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테오는 형 빈센트를 사랑했다. 까탈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때론 공격적이었지만 미치광이 같은 행동 아래 감춰진 상처받은 영혼을 알았기에 안타까워했다. 유치할 정도로 거친 붓질 아래 숨겨진 천재성을 보았기에 형의 실패에 함께 아파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성향이어서 대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예민한 형에게는 조심스러운 격려 외에는 자유롭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적었다. 형은 단순한 조언조차도 때로는 왜곡하고 격분했으니까.
빈센트가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히 원만하게 사는 게 힘들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그저 여러 원인을 추측해 볼 뿐이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한 살 위 형의 무덤이 창밖으로 보이는 집에서 생일 때마다 축하가 아니라 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일까. 유달리 예민한 감수성 탓에 사소한 사회적 신호들을 무던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영 사회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빈센트가 끊임없이 불화와 문제를 일으키는 내내 태우는 형의 곁을 지켰다. 27세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겠다는 무모한 선언을 응원했고, 팔릴 만한 예쁜 그림이 아니라 칙칙한 그림만 고집스럽게 그려도 이해했고, 수년째 발전이 없는 캔버스를 보고도 힐란의 말을 꾹 참았고, 그런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하소연과 비난과 요구도 묵묵히 들었다. 그렇게 10년째 외면받던 형의 그림 붉은 포도밭이 한 점 팔리고, 자신도 가족과 갓난아기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평화로운 일요일 밤, 형의 사고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1872년 9월, 19살의 형 빈센트와 15살의 동생 테오는 헤이그의 스헤베링언 바닷가를 걷다가 풍차 앞에 멈춰서서 약속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그렇게 시작된 편지 교환이 평생 이어졌다. 한때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인 줄 알았던 그림이 테오도르 반 고흐의 초상화였을 정도로 서로 닮은 형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실패했던 삶이 오롯이 느껴져 한없이 기뻐지고 한없이 슬퍼진다. K를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테오에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 아마 너도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새로울 것도 없겠지. 나는 올여름에 K를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다. K에게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에게는 K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이제껏 살아온 과거처럼 미래에도 살아갈 것이기에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 그녀의 아니, 싫어, 절대로 앞에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난 포기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니, 싫어, 절대로라는 반응이 전부이지만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그 후로도 당연히 인생의 소소한 고통들을 수없이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 책에 쓰이면 읽는 이들에게 재미라도 전해주지. 직접 겪으면 절대로 유쾌할 수 없는 불행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뻐. 포기나 사랑하지 않을 방법 따위는 당신들이나 따르라고 하고 조금 더 용기를 냈던 내 결정이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아는 게 놀랍도록 어렵다. 그러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서성해야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껏 너한테 침묵했던 이유는 내 마음이 너무 애매하고 어중간해서 너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다 말했다. K는 물론이고 아버지, 어머니, 스트리커르 이모부와 이모, 센트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도 그나마 호의적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신 분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센트 큰아버지셨어. 내가 아니, 싫어, 절대로라고 말한 K에게 화내지 않고
가볍게 웃어넘기는 모습이 좋으셨나 봐. 어쨌든 난 우울과 비관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계속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갈 생각이야.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했어. K를 만난 뒤로 그림이 훨씬 더 좋아졌다니까. 이제 상황은 좀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지. K는 여전히 아니, 싫어, 절대로라고 말하고 있고 난 연로한 양반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겠지. 그네들은 이미 다 끝난 옛일로 치부하면서 나를 기꺼이 포기시키려 들 테니까. 이 양반들은 내 뜻에 극구 반대할 거라는 것만 네가 명확히 알면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와 K가 만남은 고사하고 대화나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K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참 이상하지. K는 자신의 의지는 결코 달라질 일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K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날 설득하면서도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한다니까. 이 어른들의 생각은 K가 마음을 바꾼 때가 아니라 내가 매년 최소 1000플로린씩은 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뀔 게다. 아마 태호 너도 내가 상황을 억지로 끌어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겠지.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야. K와 내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보겠다는 건 지나친 요구도 비상식적인 요구도 아니라고. 아마 내가 부자였다면 얘기가 달랐겠지. 그녀를 사랑할 거야. 결국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녀가 사라질수록 그녀는 또렷해지지. 태호야, 너도 사랑에 빠져봤잖니? 제발 그랬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랑에 따르는 이 소소한 고통은 겪을 가치가 있거든. 때로는 비탄에 빠지고 지옥 같은 순간도 있지만 훨씬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 아우야. 살다가 언젠가 사랑에 빠지거든. 내게 말해다오. 이 복잡한 상황들은 지적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만 알아다오. 그녀가 네라고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으로서는 아니, 싫어, 절대로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정말이야.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의미가 있어. 늙은 현자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더라만. 1881년 11월 3일 목요일, 애턴. 버림받은 여인을 돌보는 난 아주 고약한 사내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오늘 마오베 형님을 만났는데 아주 유감스러운 말들이 오갔어. 우리 사이의 골이 아주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형님은 내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더라. 그래도 난 작업실로 가서 내 습작들을 보며 차분하게 얘기해 보자고 청했는데 단호히 거절하더라고. 자네 작업실에 갈 일은 없을 거네.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니까.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더라. 자넨 성질이 아주 고약해. 그러고는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 모래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야. 난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마오베 형님은 내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말했다고 꾸짖더라. 그 말은 물릴 생각 없다. 왜냐하면 내 말은 당연히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걸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열의를 다해 찾고 있고 진심을 다해 작업에 임한다는 뜻이었어. 나도 귀가 있어서 듣는단다, 태호야. 자넨 성질이 아주 고약해 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냥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그 형님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해명을 요구할 생각도 없고 나 또한 사과할 마음이 없어. 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길 바랄 뿐이야. 다들 내게 뭔가를 숨긴다고 의심하고 있어. 분위기가 느껴져. 빈센트는 결국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자, 나으리들, 이거 하나 말씀드리지요. 예의는 물론이고 교양까지 넘치시는 양반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여성을 그냥 내팽개치는 행동과 버림받은 한 여성을 보살피는 행동 중 어느 쪽이 더 교양 있고 섬세하고 감수성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난 겨울에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임산부를 알게 됐어. 임산부가 먹고 살려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 나는 그녀를 모델 삼아 겨우내 그림을 그렸다. 모델료를 제대로 다 챙겨줄 형편은 안 됐지만 방세 정도는 줄 수 있었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내가 먹을 빵을 함께 나누는 식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추위와 굶주림에서 보호해 줄 수 있었어. 처음에 그녀의 그 병약한 표정이 내 관심을 끌었지. 우리 집에서 목욕도 하게 해주고 내 손에서 가능한 몸보신은 다 해줬어. 레이던에 있는 산부인과에도 데려갔고 아마 거기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녀가 아픈 것도 당연한 것이 태아의 위치가 잘못되었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 겸자로 아이 위치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했거든. 그나마 다행히도 수술이 순조롭게 끝났어. 6월에 출산할 예정이야. 가죽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나처럼 행동했을 거야.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라 굳이 어디 알릴 필요도 못 느꼈어. 그녀는 처음에 포즈 취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잘 배우더라. 내 그림 솜씨가 나아진 것도 좋은 모델이 함께한 덕이야. 이제는 잘 길들인 비둘기처럼 내 말을 잘 따라. 내 입장도 뭐 어차피 결혼은 한 번 하는 건데 이 여자랑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있을까 싶어. 그것이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가난과 불행이라는 낭떠러지로 또다시 떠밀리겠지. 그녀는 가진 돈은 없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내 일, 내 직업에 열정과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야. 한동안 유화와 수채화를 소홀히 한 건 마우베 형님이 날 포기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야.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보겠다만 지금으로선 붓을 쳐다볼 엄두도 안 나.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든. 어쨌든 달리 방법이 없었어. 나는 그저 손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이야. 모두에게 좋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굳이 해명하지 않더라도 날 이해해 줄 거라 믿어. 내 마음을 뛰게 했던 다른 여자가 떠오를 때도 있어. 그런데 그녀는 너무 멀리 있고 날 만나줄 마음도 없지. 그런데 여기 이 여자는 한겨울에 굶주리고 병들고 임신한 채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 달리 방법이 없었어. 마우베 형님, 테오너, 테르스테 이유 씨, 당신들은 내 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건네주기는커녕 날 빈털터리로 남겨두고 내게 등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으니 이제 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1882년 5월 7일 일요일 추정. 헤이그. 요람 앞에 서서도 무정하다면. 아우야, 요즘은 네 생각이 많이 난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네 것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힘이 넘치는 게 모두 네 덕분이기도 하고 또 네 덕분에 그나마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림 실력도 점점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야. 또 다른 이유로 네 생각을 많이 해. 얼마 전에 집에 돌아왔더니 곳곳에 감정이 배어있는 내 집 같은 기분이 안 들더라. 빈자리 2개가 휑하게 느껴진 탓이었어.
그녀도 없고 아이도 없었거든.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코 달갑지는 않더라. 그 빈자리 두 개가 무슨 그림을 그려도 계속 따라다닌다. 그녀의 빈자리, 아이의 빈자리. 가끔은 끝내 한숨이나 불만 혹은 외로움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정을 네가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내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내 아이는 어디로 갔지?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 걸까? 넌 나보다 덜 열정적이고 덜 신경질적이지. 하지만 너도 이 우울한 기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놓이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널 떠올릴 때마다 드는 느낌을 이렇게 편지로 쓰면서도 네가 인정할지 아닐지, 내 생각이 정확한지 아니면 틀렸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나는 신경과민 증상을 지니고 있긴 해. 그렇지만 너나 나나 분명히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둘 다 불행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직업과 우리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 머릿속에는 예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인생이 흥미진진할 수 있는 거야. 너를 우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네 심리 상태에 맞춰서 내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꾸려가는지 너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네가 보기에 아버지는 여기 오셔서 요람을 보시고도 그 앞에서 무정하게 우리 사이를 반대하실 것 같니? 요람이라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 요람과 허튼 수작은 엄연히 다른 거야. 시엔의 과거가 어떻든 내게 그녀는 지난 겨울에 만난 가련한 여인이자 그 겨울을 지내며 나와 함께 그토록 염려했던 아이가 태어나자 내 손을 꼭 잡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어머니일 뿐이야. 1882년 7월 6일 목요일 헤이그. 우울이 아니라 고통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려고. 사랑하는 태호에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아파서는 안 돼. 너는 내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해. 진정한 예술에 다가가려면 긴 시간,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목표는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다는 게 내 생각이야. 나는 내 인물화나 풍경화를 통해 감상적인 우울이 아니라 고통을 담아내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는 거야. 대상을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군. 혹은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어. 비록 내 그림에 거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해하니?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힘차게 몰아붙이는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능하고 괴짜에 불쾌한 인간,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인간, 한마디로 무능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한심한 인간으로 보고 있을 거야. 좋아, 어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난 내 작품을 통해서 그 괴짜,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게 내 야망이야. 그 야망은 원함보다 사랑에서 힘을 얻고 열정보다 차분함에서 힘을 얻어. 가끔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복잡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차분하고 순수한 음악과 조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도 해. 나는 아주 초라한 집과 더러운 모퉁이에서도 회화나 대생으로 그릴 대상을 찾아내지. 내게는 그런 것에 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성향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고민거리들이 사라지면서 내 눈이 그림 같은 장면을 민첩하게 잡아내는 것 같아. 예술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해.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야. 끊임없는 노력이란 쉼없는 작업이라는 의미보다는 남들이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자신이 본 걸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뜻해. 희망이 보인다, 아우야. 몇 년 안에, 아니, 당장 며칠 내로 그간의 네 희생에 대한 보상과도 같이 네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을 내 손으로 직접 그릴 수 있겠다는 희망 말이야. 1882년 7월 21일 금요일 추정. 헤이그. 별에 가려고 죽음을 택하는 걸지도 몰라. 사랑하는 태호에게. 조만간 캔버스하고 물감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은 대생 작업에 주력하고 고갱이 올 때를 대비해서 물감과 캔버스를 비축해 둬야겠지. 물감도 펜과 종이처럼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좋겠다. 유화습작은 종종 망치는데 그러면 물감 낭비잖아. 종이는 편지라면 모를까 대생에서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모파상의 소설에 토끼 사냥꾼이 나오지. 10년 넘게 토끼며 이런저런 사냥감을 쫓아다닌 남자인데 너무 지쳐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더니 그땐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망연자실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는 이야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 사냥꾼 신세가 된 건 아니지만 내 체력이 이 사냥꾼을 닮아간다고 느낀다. 러셀에게 보내는 편지는 봉투에 넣었다. 내 생각을 가감없이 적었어. 만약 러셀이 고갱이 그림을 사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어서일 거야. 그럴 형편이면 분명히 그림을 구입하겠지. 그 친구에게 고갱의 그림을 사라고 감히 강권했다면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갱이 아파서라고 설명했어. 그가 병상에 몸져 누운 데다가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라서 서둘러 구매자를 알아봤던 거라고. 고갱 생각이 많이 들어. 어떤 그림을 그릴지나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은 1프랑을 받고 주 2회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가정부를 구했어. 만약 고갱과 함께 지내면 침구 정리도 해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묵던 숙소의 직원과 잘 얘기해 볼 수도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지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시인, 음악가, 화가 등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참 신기한 현상이야. 모파상에 대한 최근의 네 지적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영원한 숙제를 다시 건드린 셈이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그 절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건지. 화가들만 놓고 보자면 그들은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작품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도 회자된다. 그게 다일까? 아니면 뭐가 더 있나? 화가의 삶에서는 죽음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감히 말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제나 별을 보고 있으면 참 단순한 꿈을 꾸는 기분이 들어. 도시와 마을이 표시된 지도 위 검은 점들을 보며 꿈을 꾸듯이. 왜 프랑스 지도에 찍힌 검은 점들에 가듯이 창공에 반짝이는 저 점들에 쉽게 가닿을 수는 없는 걸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고 기차를 타듯 우리는 별에 가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놓고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별에 갈 수 없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죽은 뒤에는 기차를 못 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말이다. 증기선이나 승합 마차, 기차 등이 지상의 교통수단이듯 콜레라나 신장결석, 폐병, 암 등이 천상의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나이 들어 조용히 죽는 건 걸어서 천상으로 가는 방법이야. 1888년 7월 9일 월요일 혹은 10일 화요일. 해바라기 그림으로 고갱의 방을 장식해 주려고. 사랑하는 태호에게 이렇게 서둘러 편지하는 이유는 방금 고갱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야. 그가 몰두하고 있던 작품이 있어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프랑스 남부로 내려올 마음은 여전하다고 한다. 거기서 고상한 영국 신사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림도 그리고 토론도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대. 고갱은 베르나르의 그림을 칭찬하는데 베르나르는 고갱의 그림을 칭찬했지. 나는 지금 마르세유 사람이 부야베스를 먹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작업에 전념하고 있어. 큼직한 해바라기를 그리는 중이라고 해도 넌 놀라지 않겠지? 캔버스 3개를 채우는 중이야. 15호 캔버스에는 밝은색 배경에 초록색 화병에 담긴 큼지막한 해바라기 3송이를 그렸어. 30호 캔버스에는 로열 블루색 배경에 씨앗과 잎이 떨어져 나간 한 송이와 봉오리 상태의 3송이를 그렸고 또 다른 30호에는 노란 화병에 꽂아둔 봉오리 상태의 해바라기 12송이야. 세 번째 그림이 밝은색 위에 밝은색으로 그린 거라 결과물이 가장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어. 고갱과 함께 작업실을 꾸려갈 희망으로 이곳을 장식하고 싶다.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들만으로. 너희 화랑 바로 옆 식당, 너도 기억할 텐데 그곳 꽃장식이 무척 근사했어. 난 아직도 창문에 큰 해바라기가 생각나.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면 장식화가 12점쯤 필요해.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향곡인 거야. 해 뜨자마자부터 일어나서 이 작업에 매달린다. 꽃이 빨리 시드니까 전체를 한 번에 그려야 해서. 고갱이 건강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곳 남프랑스가 점점 더 마음에 든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엉겅퀴 주변으로 흰나비와 노랑나비가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도 습작해 보고 있다. 새 캔버스를 채울 구상이 여럿 떠올랐다. 오늘 석탄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보고 왔어. 대생으로 보냈던 모래 하역 작업. 바로 그 장소의 급배야. 멋진 소재가 될 것 같아. 나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점점 더 단순한 기법을 시도하고 있어. 뭐랄까, 누구든 눈으로 흘낏 보기만 해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황급히 쓰는 편지다만 누이에게도 몇 자 같이 적어서 동봉한다. 악수청한다. 이제 다시 작업을 이어나가야겠다. 추신. 고갱이 그러는데 베르나르가 내 크로키를 모아서 작품집을 만들어 보여줬다더라. 1888년 8월 21일 화요일 혹은 22일 수요일. 밤의 한복판에서 밤의 실체를 그려내는 게 흥미롭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아마 내일 아침이면 네 편지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편지 쓸 시간이 지났구나.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다. 내일부터 노란 집에 들어가 지낼 계획인데 이미 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할 것도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100프랑을 보내줘야겠다. 50프랑이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쓴 돈이 50프랑이라 치고 이 돈을 전에 보낸 300프랑에 다시 제하면 남는 거라곤 여분의 50프랑이 전부가 되는데 간신히 침대 2개 살 금액이야. 그리고 알다시피 침대와 침구 외에도 이것저것 생필품들의 50프랑의 대부분을 썼고 침대 하나는 더 단순한 물건으로 교환해서 비용을 줄였지. 아무튼 가구를 장만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게다가 작업 환경도 훨씬 더 자유롭고 전보다 불필요한 고민들도 줄어든 느낌이야. 다만 내가 내 그림의 형식과 완성도에 원하는 만큼 더 신경을 쏟는다면 작업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림을 더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할 거야. 작품들끼리 서로 보완이 되고 연작처럼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간혹 뼈처럼 단단하게 마를 때까지 보내고 싶지 않은 그림들도 있겠고. 30호 캔버스 그림 하나가 그래. 가지가 늘어진 나무와 풀, 둥글게 깎은 서양 삼나무 수풀과 협죽도 수풀이 자라는 공원의 한쪽 모습이야. 바로 이전에 보낸 소포 속에 들어있던 공원 습작과 똑같은 그림이야. 다만 크기가 더 크고 하늘 전체가 레몬처럼 노란빛이어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 그리고 훨씬 단순하고 두텁게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어. 이번 주에 그린 첫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은 별이 총총히 뜬 밤하늘을 배경으로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는 카페의 외부 전경이야. 이번 주의 세 번째 그림은 내 자화상인데 거의 색을 쓰지 않는 무미건조한 분위기야. 연한 베로니즈 그림 바탕에 회색 색조를 많이 썼다. 모델을 찾을 수 없는 때는 자화상이라도 그리려고 일부러 쓸만한 거울을 하나 샀어. 왜냐하면 내 얼굴의 색조를 잘 살려서 그릴 수 있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다른 이들의 얼굴도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거든. 야경과 밤의 효과들, 밤의 실체를 현장에서 그리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흥미롭단다. 이번 주에는 먹고 자고 그림만 그렸다. 그러니까 12시간을 내리 그림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6시간씩 나눠서 그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 후에 12시간을 내리 자는 시기였어. 토요일에 발행되는 피가로 문학 특별 부록에 어느 인상주의 화가의 집을 소개한 글이 있더라. 보라색 유리벽돌을 이어붙여 유리벽 밑바닥처럼 만든 집인데 태양빛이 통과하면 노란빛이 부서지듯이 퍼져서 특별한 효과가 일어난다더라고. 나도 지금이든 나중이든 이 집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장식만으로 이 집을 예술가의 집으로 꾸미고 싶다. 그렇게 될 거야. 1888년 9월 16일 일요일. 난 괜찮으니 고갱에게 편지해달라고 전해줘. 사랑하는 태호에게 내 상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으니 안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너도 직접 만났던 레이 박사의 진료실에서 이렇게 너에게 짤막하게 소식 전한다. 아직은 며칠 더 여기 병원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 네가 날 걱정할까?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다. 이제 고갱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그를 겁에 질리게 한 걸까? 도대체 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주지 않지? 너와 같이 떠났을 거 아니야. 파리를 그토록 다시 보고 싶어 했으니 파리에 가서 더 자기 집처럼 느끼고 있을 텐데. 고갱에게 편지해 달라고 전해줘. 내가 항상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악수 청한다. 네가 봉어르 가족들과 만난다는 편지 여러 번 다시 읽었어. 아주 완벽해.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다시 한번 너와 고갱에게 진심 어린 악수 청한다. 1889년 1월 2일 수요일. 두고 봐라. 내가 그린 해바라기들은 유명해질 거야. 사랑하는 태호에게. 지금은 룰랭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시작한 그림이야. 분홍색부터 주황색까지 적색 계열의 색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노란색은 연한 초록에서 진한 초록색이 들어간 레몬 옐로도 사용했어. 이 그림을 완성하면 기쁠 텐데 남편이 없다고 모델을 서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알다시피 고갱이 떠나고 나니 상황이 처참하다. 동료 화가들이 힘든 시기에 찾아와 지내라고 집도 마련하고 가구도 갖춰놨는데 이번 일로 바닥에 주저앉은 꼴이 됐어. 그래도 일단 가구는 그대로 두자.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위기도 사라지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병에도 걸릴 수 있어.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게 딱히 달갑지 않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잖아.
회복할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지. 본의 아니게 고갱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눈에는 한 가지밖에 들어오지 않았어. 아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파리로 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생각만 하고 있는 고갱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가 얻는 건 뭐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결혼식이 연기되지 않는 거야. 네가 결혼하면 어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하실 게다. 네 삶에서나 사업적으로도 꼭 필요한 면이 있고 네가 속한 사회에서는 높이 평가받는 일이겠지.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설립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사실까지도 종종 의심하는 예술가들은 어떨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아우야, 내게 평범한 축하 인사나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라느니 하는 진부한 확신 같은 걸 바라지 마라. 아내와 함께하면 넌 이제 혼자가 아닌 거야. 우리 누이도 얼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레미나가 의사를 만나 결혼하거나 그게 안 되면 화가와 결혼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그래, 네 앞으로 뻗은 길로 곧장 걸어가라. 아무튼 네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나도 무척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아내 때문이라도 이따금 내 그림을 구필화랑에 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던 나의 오랜 앙금을 털어놓으마. 너무 천진난만한 그림을 들고 구필화랑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말했었잖아. 다만 네가 원한다면 해바라기 그림 2개는 전시해도 괜찮다. 고갱이 그중 하나를 받으면 정말 좋아할 거야. 나도 무척이나 고갱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 고갱이 하나만 달라고 하면 내가 그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마. 두고 봐라. 분명 내가 그린 해바라기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거야. 그런데 너한테 조언을 하자면 너와 네 아내 될 사람이 그냥 보관하고 있어줬으면 한다. 분위기가 다소 다른 그림이지만 가만히 계속 보고 있으면 풍성한 느낌이 전해지거든. 고갱이 그 해바라기들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건 너도 알잖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이거야말로 진짜 꽃 그림이지. 잔행에게는 모란이 있고 코스트에게는 접시꽃이 있듯이 내게는 해바라기가 있어. 1889년 1월 22일 화요일. 결국은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태호에게. 고갱과 다른 화가들이 출품한 전시회에 내 그림을 걸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내가 완쾌되지 않은 이상 굳이 그 사람들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고갱과 베르나르가 실질적으로 큰 장점을 가졌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이들처럼 이렇게 활기 넘치고 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기꺼이 그들의 작품을 당연하게 인정해 줄 때까지 벽에 뒤집어서 걸어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카페 같은 곳에 전시하면 큰 소란이 일겠지. 취향이 나빠서가 아니야. 나도 2번이나 비슷한 전과가 있어 양심에 찔리긴 하거든. 뒤탕 불행하고 클리시대로에 있는 가게에서 말이야. 아를이란 좋은 동네에서 살던 선량한 식인종 81명과 그들이 받들어 모시는 시장이 초래한 일도 소란이라면 소란이었지.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결국 이런 소동의 원인은 그들보다 내게서 찾아야 할 거야. 마침내 올리브가 들어간 풍경화를 그렸고 별이 뜬 밤하늘로 습작도 그렸어. 고갱이나 베르나르가 요즘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방금 말한 이 2 습작과 비슷한 감성일 게다. 이 2 습작과 담쟁이 덩굴 습작을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아마 고갱과 베르나르가 내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나 고민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될 거다. 낭만주의나 종교로의 회귀가 아니었어.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들레크루아의 방식으로 트롱프레유의 사실성을 넘어서는 의지를 담아 색을 사용하고 데생을 하면 파리의 교회나 파리의 무도회장보다 순수한 시골 오지의 자연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도미에가 직접 보고 그린 것보다 더 차분하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물론 도미에의 데생 방식을 따라야겠지. 존재 여부는 일단 논외로 친다고 해도 우리는 생투항 너머에 자연이 펼쳐져 있다고 믿어. 어쩌면 졸라의 소설을 읽으면서 르낭이 들려주는 완벽한 프랑스어의 발음에 매료될 수도 있어. 어쨌든 르샤 누아르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여성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랭의 솜씨가 단연 뛰어난 편이야. 그 외에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 파리와 파리의 우아함을 좋아하지만 전혀 파리 사람답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야. 고갱, 베르나르, 그리고 나는 아마 계속 우리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거야. 승리를 쟁취하는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짓밟힐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이 일이나 저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위로가 되는 그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1889년 6월 18일 화요일 추정, 생레미. 조카에게 줄 아몬드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보내주신 편지에 답장을 드린다고 며칠을 벼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만은 요와 태호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겠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다는 소식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빌레미나가 두 사람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태호가 아이에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아버지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을 했다기에 저는 아이에게 선물할 그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침실 벽에 걸어둘 그림으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흰 꽃이 핀 큼지막한 아몬드 나무 가지입니다. 그림이 팔렸다니 이참에 태호를 보러 파리로 갈까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 덕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침착해지고 건강해져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양원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둘러볼 생각입니다. 다만 너무 자유롭게 다니다가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1890년 2월 19일 수요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유명한 작품이 이렇게 탄생되었구나. 그 배경을 알고 그림을 보니까 고흐의 그림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준 동생 태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는 약속을 해서일까요? 형이 죽은 지 6개월 뒤에 동생 태호도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동생이지만 오랜 시간 형이 그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동생과 그에 보답하려 그림을 그리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며 또 고마움에 행복해했던 형. 두 사람의 우애가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